딸 장례식장에서 내 돈 2억 들고 튄 사위를 1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 바닥에서 거지꼴로요. 회사 광고 촬영을 마치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길바닥에서 컵라면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는 가족이 보이더군요.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 마른 소녀, 기침하는 남자아이. 하늘아, 도윤아, 국물까지 다 먹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억을 들고 튀었다고 믿었던 내 사위와 죽은 딸의 아이들이 인천 소래포구 한복판에서 2,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는 걸요. 그것도 제 뱃속에서 나온 애라는 걸요. 2025년 1월 인천 소래포구 재래시장. 저는 한정자, 올해 68입니다. 작은 떡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정자떡방 F&B라는 중견식품회사 대표가 됐죠. 성공한 여사장이라고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딸 서영을 잃었거든요. 그것도 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놈이 회사 투자금 2억을 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사 신제품 광고 촬영을 마치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 길이었어요. 소래포구는 제가 떡집 시작했던 곳이라 가끔 이렇게 옛날 생각하며 걷곤 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의자 삼아 앉은 남자 하나, 여중생쯤 돼 보이는 마른 소녀 하나, 그리고 기침을 멈추지 않는 남자아이 하나. 셋이서 컵라면 하나를 돌려가며 먹고 있더군요. 하늘아, 국물까지 다 먹어. 오늘 영양가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점퍼는 낡아서 소매가 다해졌고 허리는 새우등처럼 휘어져 있었어요. 등뼈 부분이 이상하게 돌출돼 있는 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도윤이 먼저 먹어. 얘가 약 먹어야 하잖아. 소녀가 남동생에게 라면 용기를 밀어주는데 남자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괜찮아? 남자가 황급히 아이 등을 두드렸어요. 주머니를 뒤지더니 작은 흡입기를 꺼내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자꾸 아파서. 괜찮아, 도윤아. 누나가 다 있잖아. 하늘이라는 이름, 도윤이라는 이름. 그 이름들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늘, 도윤. 그건 제 손주들 이름이었어요. 죽은 큰딸 서영이가 낳은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남자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이민호.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재수없는 사위 도둑놈. 아니, 살인자였습니다. 저 살인자 새끼가. 입 밖으로 욕지거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들고 장례식장에서 2억 들고 튄 배신자. 10년 동안 제가 가장 증오했던 그 남자. 그때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지나가다 민호를 봤어요. 어휴, 저 사람 또 왔네. 쯧쯧.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쟁이래요, 빚쟁이. 저번에 여기서 물건 훔쳐간다고 소란 피웠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애를 키워? 애들 불쌍하게. 그러게요. 아이들 밥은 제대로 먹이나 몰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아이들을 자기 몸으로 가리듯 움츠렸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또 그래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괜찮게 할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억을 들고 도망친 놈이 왜 저런 꼴로 택배 상자에 앉아서 2,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지? 왜 시장 사람들한테 도둑 취급받으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빌딩 하나는 못 사도 지 옷 정도는 새 걸로 바꿔 입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꼴이 뭡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가게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라면, 국물을 다 먹이고 빈 용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으윽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척추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이를 악물고 몸을 세웠습니다. 하늘아, 아빠 야간 알바 들어가야 해. 너 도윤이 데리고 집 가 있어. 내일 아침에 올게. 아빠, 또 밤새 일해요? 허리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도윤아, 누나 손잡아. 집 가자. 응, 누나. 민호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절뚝거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알바를 시작하는 모양이었어요. 하늘이는 동생 도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너무 앙상해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 피부치 손주가 저렇게 말라있다니. 옷은 낡아서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신발은 너무 커서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습니다. 야간 알바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는 뒷모습. 허리를 펼 때마다 찡그리는 표정이 유리에 비쳤어요. 손으로 등을 짚으며 버티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민호 주머니에서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게 뭔지 확인했어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합성 피혁이 다 벗겨진 10년은 된 것 같은 남루한 지갑. 떨어진 김에 안쪽 사진이 보였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웃고 있는 서영이와 어린 하늘이, 아기였던 도윤이, 그리고 젊었던 민호. 4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서영이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 어깨에 기대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억 들고 튄 놈의 지갑에 왜 우리 서영이 사진이 아직도 들어있는 겁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낡은 지갑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손님, 뭐 찾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장장모님. 그 목소리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쇠약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지갑을 집어서 카운터에 던졌어요. 떨어뜨렸어. 그리고 돌아서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억을 들고 도망친 놈. 딸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 데리고 사라진 비겁한 놈. 살인자라고 믿었던 놈. 그렇게 10년 동안 믿어왔는데 왜 저꼴로 택배 상자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를 3명이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왜 야간 알바를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 사람들한테 도둑 취급받으면서도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2억이 있으면 적어도 저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10년이면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살인자라 믿었던 놈이 그날 밤처럼 울고 있었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서영이 결혼식 사진, 하늘이 돌잔치 사진, 도윤이 100일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영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고, 민호는 적어도 사진 속에선 좋은 아빠처럼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지 10년.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망자라 믿던 사위와 내 피부치 손주들이 시장 바닥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지갑에서 새어나간 게 돈이 아니라 제 가슴에서 썩어 들어가던 게 믿음이었다는 거요. 2015년 12월. 그때 우리 회사는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천 재래시장 떡집에서 시작해서 전국 백화점에 입점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다음 목표는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이었어요. 큰딸 서영이가 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엄마, 이번 투자 계약만 끝나면 우리 대박이에요. 전국에 정자떡방 매장 낼 수 있어요. 서영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나와서 회사 마케팅이며 온라인 사업이며 다 맡아서 키웠어요. 냉정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반면에 사위 민호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회사 포장 디자인 좀 도와주긴 했지만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서영아, 내가 남편까지 먹여 살리냐? 엄마, 민호 오빠 능력 있어요. 그냥 기회가 안 왔을 뿐이에요. 서영이는 항상 남편 편이었습니다. 그게 못마땅했어요. 딸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해 12월 초 큰 투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억짜리 프랜차이즈 투자금이 회사 금고에 들어왔어요. 엄마 계약서 사인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 가족여행 가요. 애들도 데리고 펜션 다녀올게요. 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좀 쉬어라. 요즘 너무 고생했어. 막내딸 서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푹 쉬다 와. 회사 일은 내가 볼게. 서진이는 그때 28이었습니다. 회계학과 나와서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똑똑하고 야무진 애였어요. 12월 15일, 서영이 가족이 강원도 펜션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애들이 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하늘이와 도윤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4살, 2살. 제 첫 손주들이었으니까요.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2월 17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펜션에서 불이 났대요. 회사 직원 전화였습니다. 정신없이 강원도로 달려갔죠.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겠지. 다들 무사하겠지.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펜션은 다 타고 난 뒤였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소방차 여러 대가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펜션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 딸이 제 딸 가족이. 사망자는 한 명입니다. 성인 여성.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영이요? 우리 서영이죠?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장 상황으로 봐선 소방관이 말을 흐렸어요. 저 멀리
구급차 옆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투성이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장모님, 민호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영이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불이 갑자기 났어요. 너무 빨리 번졌어요. 서영이가 애들 먼저 내보내라고 해서 저는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서영이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는 안 나왔어요. 제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문고리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민호가 붕대로 감긴 손을 들어 보였어요.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소방관들이 막았어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영이를 못 지켰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방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비상구 쪽 문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녹아내렸고 안쪽에서. 소방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안쪽에서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문을 긁은 흔적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가 문을 긁으며 나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소화기는요? 화재 경보기는요?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는 고장 상태였고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펜션인데?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35살 한창 때에 불에 타 죽은 제 딸. 장례식장 내내 민호는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울었고요. 하늘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늘아, 엄마가 눈 보러 갔다가 온대요. 언제 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오후, 회사 격리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서 뭔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어요. 대표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야? 장례식 중인데. 급한 일이에요. 꼭 나와 보셔야 해요. 저는 직원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격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금고에 있던 투자금 2억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사위님이 큰 가방 들고 나가시는 게 찍혔습니다. 뭐? 펜션 가시기 전날 밤이요. 12월 14일 밤 11시쯤. 급히 회사로 갔습니다. 격리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12월 14일 밤 11시. 민호가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복도를 지나 사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20분 뒤 큰 검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 가방이 무거운지 양손으로 들고 힘겹게 걸어 나갔어요. 표정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간 순서, 각도, 표정. 모든 게 민호를 범인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새끼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투자금 확인했어? 내 금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은?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기록은 없습니다. 현금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사위는 어딨어? 아까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던데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짐도 다 챙겨서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저 새끼가 돈 들고 튄 거야.
막내딸 서진이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저 어젯밤에 봤어요. 뭘? 민호 오빠가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거요. 새벽 5시쯤 아이들 손잡고. 뭐라고? 저한테 딱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랬대요. 투자금을 민호 오빠한테 맡기자고 오빠를 믿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오빠 능력을 믿었나 봐요. 투자금 관리도 맡기고 근데 오빠가 그걸 들고 도망친 거예요. 서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제가 언니, 그건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언니가 민호 오빠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괜찮아라고 했어요. 서진이 목이 메었어요. 언니는 오빠 믿다가 죽고 오빠는 돈 들고 도망가고 엄마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부러졌습니다. 딸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 돈까지 들고 도망친 사위. 아니, 살인자였습니다. 서영이를 죽게 만든 놈. 불이 났을 때 제대로 구하지 못한 놈. 그리고 2억까지 들고 튄 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위가 회사 돈 2억을 횡령해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펜션 화재도 수상합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화재는 전기압선으로 추정됩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소화기랑 경보기가 고장이었다면서요? 노후된 펜션이라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2억 횡령은요? 수배령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가 워낙 흔적을 안 남겨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민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호를 용서한 적이 없었어요. 서영이를 죽게 만들고 돈까지 들고 튄 살인자.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불길 속에서 문을 긁는 서영이 손톱. 2억을 든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민호의 뒷모습. 그리고 제가 지키지 못한 손주들. 10년이 지나도 그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민호를 본 다음 날.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서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서영아, 엄마 들어간다. 방 안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고 책꽂이엔 경영학 책들이 꽂혀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구석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이가 좋아하던 인형, 도윤이가 갖고 놀던 자동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책상에 앉았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엔 아이들 사진, 두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비망록이라고 서영이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질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영이 필체였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글자가 떨려 있었습니다. 피랍이 강하게 눌린 곳도 있고 삐뚤빼뚤한 곳도 있었어요. 공포로 떨린 글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5년 10월 15일. 서진이가 또 장부를 사진 찍었다. 왜 자꾸 장부를 찍는 걸까? 회사 계좌에 없는 유령 회사 거래 내역이 보인다. 대성유통, 한비식자재. 실체가 있는 회사들인지 확인 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 10월 28일. 대성유통 주소지 찾아갔다.
텅 빈 건물이었다. 유령 회사가 확실하다. 서진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하나? 2015년 11월 3일. 서진이가 보험 이야기를 계속한다. 언니, 우리 회사도 대표자 보험 들어야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왜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 게다가 수익자 구조도 복잡하게 만들자고 한다. 2015년 11월 20일. 투자금 2억이 들어왔다. 서진이가 금고 비밀번호 바꿔야 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하는 거지? 불안하다. 뭔가 이상하다. 2015년 12월 5일.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계좌 이체 흔적이 이상하다. 5천만 원이 정체불명 계좌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서진이한테 물어봤더니 회계 실수였어요 라고 했다. 실수? 5천만 원이 실수로 이체될 리 없다. 2015년 12월 10일. 펜션 예약했다. 애들 데리고 다녀와서 엄마한테 차분히 말씀드려야겠다. 서진이 문제, 이제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다. 민호 오빠랑 상의해서 증거 정리하고 엄마께 보고하자. 2015년 12월 14일. 펜션 가기 전날. 민호 오빠한테 부탁했다. 오빠 회사 가서 장부 복사본 좀 챙겨줘. 중요한 증거야. 오빠가 가방 들고 다녀왔다. 고맙다. 이제 펜션 다녀와서 정리하자. 엄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진. 마지막 문장은 미완성이었습니다. 페이지 끝이 찢겨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호한테 부탁했다. 장부 복사본 챙겨달라고. 가방 들고 다녀왔다. CCTV에 찍힌 민호의 모습.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서영이가 부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와 함께 서랍 안에 복사된 장부 몇 장이 있었습니다. 회사 거래 장부였는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부에 검은 잉크 얼룩이 있었어요. 커피 자국도 있었고 페이지 일부가 찢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었어요. 대성 유통 3천만 원, 한비식자재 2,500만 원, 정진 상사 4천만 원. 모두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귀퉁이에 서영이 필체로 휘갈겨 쓴 메모. 계좌번호 추적 필요. 뒷부분은 커피 얼룩으로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와 장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영이는 알고 있었어. 서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유령회사, 보험, 횡령. 그래서 펜션 다녀와서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펜션에서 불이 났고 서영이는 죽었습니다. 비상구는 고장났고 소화기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도망쳤고요.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그냥 장부가 아니라 딸이 남긴 구조 신호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상국. 70이 넘은 은퇴 형사였어요. 상구가 나야. 정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그래, 지금 간다. 1시간 뒤 은상국이 왔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경비일하는 그는 옛날 형사 시절 날카로웠던 눈빛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저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장에서 본 민호와 아이들, 서영이 노트와 장부, 10년 전 사건의 모든 것. 은상국은 묵묵히 듣다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야. 응.
이건 그냥 급발진도 우연한 화재도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이야. 그리고 은상국이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내 사위는 도망자가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진짜 범인은? 은상국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엄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진. 이 이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서진이가 그럴 리 없어. 제 동생인데. 정자야. 10년 전 사건, 다시 파봐야겠어. 나 좀 도와줄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10년 전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상국은 옛날 형사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강원도 펜션 화재 사건 보고서 좀 빼줄 수 있어? 상국이 형님, 벌써 10년 지난 사건인데요. 그래도 기록은 남아있잖아. 부탁이야.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며칠 뒤 두툼한 화재 사건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회사 회의실에 모여서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여기 봐. 은상국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화재 원인 전기 합선 추정. 발화지점 1층 전기 배전반. 비상구 앞 소화기 고장 상태, 내부 압력 부족. 화재 경보기 작동 불량 배터리 제거됨. 이상하지 않아? 뭐가? 소화기 내부 압력이 없었대. 그리고 경보기 배터리가 제거됐어.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정자야. 소화기 압력이 빠지려면 밸브를 열어야 해.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경보기 배터리를 누가 제거해? 관리자도 아니고. 은상국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재 발생 2주 전 펜션 안전 점검 실시. 점검 기사 김철수 38세. 소속 안전지킴이 주식회사. 점검 내역 소화기 교체, 경보기 배터리 교체, 전기 배선 점검. 이 점검 기사를 찾아야 해. 10년이나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 해봐야지. 은상국은 옛 동료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렸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지킴이 주식회사는 5년 전에 폐업했어요. 직원 명단은 김철수, 당시 38세. 2016년 1월부터 행방불명. 화재 직후에? 네. 연락 두절됐대요. 화재 직후 사라진 점검 기사.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김철수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할 수 있어? 한번 알아볼게. 사흘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12월 5일 김철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5천만 원? 네. 그리고 일주일 뒤 전액 인출됐고요. 송금인은 정진 상사.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노트에 적혀 있던 유령 회사 이름이었어요. 정진 상사 계좌 추적할 수 있어? 이미 했어. 정진 상사 계좌 관리자는? 은상국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서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서진이가 왜? 아직 더 있어. 은상국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기록이었어요. 2015년 11월 정자떡방 명의로 대형 보험이 가입됐어. 어떤 보험? 대표자 상해보험 3억, 화재보험 2억, 총 5억. 5억? 그런데 계약자가 한서진 이사로 돼 있어. 대표님 도장도 찍혀 있고. 나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도장 감정을 해봤어. 위조야. 뭐? 누군가 대표님 도장을 몰래 찍어서 보험 계약을 한 거야. 수익자는? 1차 수익자 한정자 대표, 2차 관리자 한서진 이사. 근데 실제 보험금은 한서진 이사 명의 계좌로 들어가게 설계돼 있어. 그럼 서영이가 죽으면 5억이 서진 이사 계좌로 들어가는 거지.
은상국이 보험 서류를 펼쳤어요. 보험 설계사 이른바 박민수? 그게 왜? 이 사람 펜션 점검 기사 김철수랑 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어. 그리고 둘 다 2016년 초에 행방불명. 같은 조직이라는 거야? 그렇지. 전문 사기단일 가능성이 높아. 은상국이 여러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점검 기사 김철수가 12월 3일 펜션 갔어. 소화기 내부 부품을 제거하고 경보기 배터리를 빼냈지. 증거가 있어? 펜션 주인 증언이 있어. 점검 기사가 이상하게 오래 작업했다고 했어. 보통 30분이면 끝나는데 2시간 넘게 있었대. 그리고 12월 5일 김철수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서진이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 계좌에서 보수를 준 거구나. 맞아. 그리고 12월 17일 화재 발생. 서영이 사망. 그 다음 날 보험 설계사 박민수도 사라져. 은상국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2억. 이건 원래부터 금고에 없었어. 무슨 소리야? 장부 조작이야. 서진이가 재무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2억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만든 거야. 실제로는 없었어. 그럼 민호가 가방에 든 건? 서영이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었겠지. 장부 복사본, 계좌 내역, 보험 서류 그런 것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진이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횡령하고 대표 도장을 위조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전문 사기단을 고용해서 펜션 안전장치를 고장내고 화재로 서영이를 죽이고 민호를 도망자로 만들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정자야. 은상국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시골 펜션 화재가 아니야. 이건 사업 후계자를 둘러싼 완벽한 암살 시나리오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서진이가 평생 뭘 원했는지. 엄마의 사랑, 회사의 지분, 후계자 자리, 서영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언니를 죽인 거야? 그런 것 같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호를 만나봐야 해. 10년 전 진실을 들어야 해. 그리고 은상국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서진이 자백을 받아내야 해. 어떻게? 함정을 놓는 거야. 새벽 4시 인천 남동구 택배 상하차장.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인 곳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민호가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민호. 민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장장모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도망가지 마.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민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주변 택배 기사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 또 무슨 일 있나 봐. 맨날 쫓기듯 사는 것 같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허름한 김밥집이었어요. 민호는 자리에 앉아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 들라고.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본 사위 얼굴. 눈가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45밖에 안 됐는데 60처럼 보였어요. 뺨은 푹 꺼져 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노트 찾았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트에 내가 증거 자료 챙겨줬다고 적혀 있더라. CCTV에 찍힌 거 도둑질이 아니었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서영이가 부탁했어요. 장부 복사본이랑 증거 자료 챙겨달라고. 왜 말 안 했어? 10년 동안 왜? 말해봤자 누가 믿어줬겠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서진이가 왔어요. 2015년 12월 17일 장례식 전날 새벽. 민호는 병원 영안실 앞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척집에 맡기고 혼자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서진아, 너도 못 자는구나. 형부, 잠깐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호는 서진을 따라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서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식칼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형부, 당장 애들 데리고 떠나세요. 뭐? 지금 당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사라지세요. 무슨 소리야? 서영이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서진이 칼을 민호 목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 화재도 회사 돈도 다 형부 탓이 될 거예요. 뭐라고? 회사 CCTV에 형부가 가방 들고 나가는 거 찍혔어요. 투자금 2억이 사라졌고요. 그건 서영이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증거 자료 챙기라고. 누가 믿겠어요? 서진이 칼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형부가 돈 들고 튄 거로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언니까지 죽었잖아요. 살인자 취급받을걸요? 왜 이러는 거야? 형부, 우리 엄마는 언니만 보는 사람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만 예뻐하고 언니만 후계자로 키우고 나는 평생 그림자였어요. 서진아, 형부 애들까지 살아있으면 엄마는 평생 언니 생각만 하면서 살 거예요. 손주들 보면서. 서진이 민호 목에 칼을 더 깊이 눌렀어요. 피가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냥 사라져 주세요. 그럼 형부 안 잡히게 해줄게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안 돼, 나 억울해. 서영이가 모은 증거들이. 증거? 이미 다 없앴어요. 서진이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안에 타다 남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형부가 챙긴 증거 자료들,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아무 증거도 없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니는 죽었으니까. 서진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형부, 지금 선택하세요. 살인자로 몰려서 감옥 갈 거예요. 아니면 애들 데리고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아, 참.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엄마한테 말하면. 서진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하늘이와 도윤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예쁜 조카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이, 도윤이 이름 참 예쁘죠?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서 가요. 해 뜨기 전에. 애들 데리고. 가요. 지금 당장. 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서진은 칼을 핸드백에 넣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정말 지옥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어? 처음엔 모텔 전전하다가 나중엔 고시원.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배자 신분이라 전입신고도 못하고 제 이름으로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 일용직이요. 현금으로 주는 일.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새벽 배달 이름 안 남기는 일만 했어요. 아이들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도윤이한테 돌 던졌어요. 도망자 자식이라고. 뭐, 하늘이도 왕따 당했어요. 아빠가 도둑이라고 저 때문에 제 아이들이. 민호가 흐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허리 다쳐서 병원 가야 하는데 신분증 내면 잡힐까봐 못 갔어요.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된 거야? 네,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뼈가 잘못 붙었어요. 민호가 등을 만졌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선 괜찮은 척 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서영이를 못 지켜서요. 제가 더 빨리 서영이를 구했어야 했는데.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불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서영이 구하려고. 근데 소방관들이 막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민호야. 밤마다 꿈을 꿔요. 서영이가 문을 긁는 꿈. 저한테 손을 뻗는 꿈. 근데 전 그냥 서 있기만 해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식당 한 구석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장모님, 내가 널 오해했어. 10년 동안 살인자라고 욕했어. 미안해. 아닙니다. 저야말로. 10년 동안 내가 너를 살인자라고 욕했어. 근데 진짜 살인자는 내가 낳은 딸이었어. 내가 그 살인자였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이를 법정에 세워야지. 10년 전 진실을 밝혀야 해. 증거가 있어요? 있어. 서영이가 남긴 노트, 은상국이 찾아낸 계좌 내역, 보험 서류 다 있어. 그럼 이제 서진이 자백만 받으면 돼.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영이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죠. CH6 함정 막내딸의 자백을 끌어내다. 민호와의 대화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진이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은상국이 계획을 세웠어요. 서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 회사 지분 그리고 내 사랑? 맞아. 그걸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할 거야.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저는 회사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다들 모였으니 중요한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서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손주들에게 넘기려고요. 손주요?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날카로워졌어요. 네. 하늘이와 도윤이, 서영이 아이들이잖아요.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언니 남편은 수배자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재검토 중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상국이 서진에게 접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요. 서진 이사님, 누구세요? 은상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형사 일했었죠. 지금은 시장 경비 일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닌데요. 10년 전 펜션 화재 사건 말이에요.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경찰에서 재수사한다던데요. 재수사요? 네. 점검 기사 김철수, 보험 설계사 박민수,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거 다시 조사한다던데요. 그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재수사 절차니까요.
실례했습니다. 은상국은 일부러 태연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서진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난폭하게 눌러댔어요. 엄마, 엄마. 문을 열자 서진이 울먹이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회사 지분을 언니 애들한테 준다고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언니 죽고 나서 회사 누가 지켰는데요? 너지. 그럼 왜 이제 와서 사위 자식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억울하긴요. 그 사람 도둑이에요. 서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서진이 따라왔어요. 서재 구석에 은상국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그날 밤 금고에서 뭘 꺼냈니? 무슨 소리예요? 투자금 2억.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펜션 점검 기사. 내가 보낸 거지. 보험 설계도 내가 한 거고. 민호한테 칼 들이댄 것도. 엄마. 서진이 소리쳤어요. 왜요? 왜 언니만 봐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언니만 예뻐하고 언니만 후계자로 키우고 나는 뭐예요? 서진아. 언니는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회사 일도 잘하고 엄마가 언니만 자랑스러워하고 난 뭐예요? 그냥 재무나 보는 조수예요? 서진이 책상 위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사랑받으면 안 돼요? 나도 너 사랑했어. 거짓말. 엄마는 언니만 사랑했어요. 서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언니가 사라지면 엄마가 나 좀 볼 것 같았어요. 나한테 의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니를 죽인 거야? 저는 그냥. 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화기랑 경보기만 고장내면, 언니가 다치기만 하면, 회사 일 못하게 되면, 엄마가 나한테 의지할 줄 알았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네, 진짜예요. 근데 언니가.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안 나온 거예요. 애들만 보내고 언니는 안 나왔어요. 서진이 웃었어요. 기괴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언니가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금은? 그건 회사 키우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민호는 왜 도망치게 만들었어? 언니 남편이 남아있으면 엄마가 계속 언니 생각할 것 같았어요. 언니 애들 보면서. 그래서 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다 사라지길 바랐어요. 언니도 형부도 애들도. 그럼 엄마가 저만 볼 것 같았어요. 불이 좀 더 컸어야 했는데.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정신을 차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딸을 내려다봤어요. 서진아, 엄마, 넌 내 딸이 아니야. 이제, 엄마. 서진이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게. 내가 한 짓 다 법으로 갚아야 해. 엄마, 제발 전 엄마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 넌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 저는 일어나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서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체포됐습니다. 녹화 영상과 음성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서진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언론, 직원들, 시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심지어 방송 카메라까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펜션 화재의 진실, 식품회사 후계자 살해 사건, 친동생이 언니를 죽였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사건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서진은 2015년 12월 친언니 고서영을 살해할 목적으로 전문 사기단을 고용해 펜션 안전장치를 고의로 파손하고 화재를 유발했으며 회사 자금 횡령, 보험 사기, 협박, 도장 위조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은상국. 증인은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셨죠? 네. 화재 보고서, 보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점검 기사 행적 등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은상국이 서류를 펼쳤어요. 2015년 12월 3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령회사 계좌에서 점검 기사 김철수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틀 뒤 김철수는 펜션을 방문해 소화기 내부 부품을 제거하고 화재 경보기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증인 회사 격리 직원. 증인은 10년 전 밤 11시에 금고 근처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한서진 이사님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야근하다가 봤습니다. 서진 이사님이 금고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어요. 뭔가 서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피고인 표정은 초조해 보였어요. 주위를 계속 둘러보시고 세 번째 증인 펜션 주인. 점검 기사가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상했어요. 보통 점검은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날은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차 번호는 일지에 적어뒀습니다. 34호 8512.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설계사 박민수 차량이랑 같은 번호였어요. 네 번째 증인 이민호. 민호가 증인석에 섰을 때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도망자였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소리쳤습니다. 증인은 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고인이 칼로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언니 화재도 회사 돈도 형부 탓이 될 거예요. 애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이, 도윤이 이름 참 예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저런 악마 같은 년. 친언니를 죽이고 조카까지 협박해?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서재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소화기랑 경보기만 고장내면, 언니가 다치기만 하면, 회사 일 못하게 되면 엄마가 나한테 의지할 줄 알았어요.
언니가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불이 좀 더 컸어야 했는데 그냥 다 사라지길 바랐어요. 언니도 형부도 애들도. 그럼 엄마가 저만 볼 것 같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인 앉으십시오. 재판장님, 전 언니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서진이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언니만 봤어요. 언니만 사랑했어요. 나는 그림자였어요. 항상 언니 뒤에 숨은 그림자. 피고인, 언니만 사랑받았어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눈엔 언니만 보였어요.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없으면 내가 엄마의 전부가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왜 지금도 엄마는 언니 자식들만 보는 거예요?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전 평생 진정하며 살았어요. 언니 그림자에 가려서, 엄마 사랑받고 싶어서. 서진이 재판대를 손으로 쳤습니다. 언니가 사라져야 나를 볼 줄 알았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내가 엄마 사랑받고 싶은 게 죄예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서진.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배신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친언니를 살해하고 조카들을 협박하고 매형을 도망자로 만들어 10년간 고통받게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네, 피해자 유족분 진술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딸을 둘 잃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으로, 한 명은 죄로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10년 동안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위를 살인자라고 욕했고 손주들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죄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진이를 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이 제 큰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억울하게 도망다녔던 사위와 손주들에게 평범한 삶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진술 경청했습니다. 민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이들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는 영웅이었다고 말했어요. 불 속에서 너희를 지키려다 돌아가셨다고. 그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근데 거짓말이었네요. 엄마는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고모한테. 민호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늘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도둑 자식이라고. 도윤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서 천식이 악화됐어요. 형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와요? 서영이가 돌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 없어져요? 당신은 그냥 괴물이에요. 민호가 돌아서서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서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친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 사기단을 고용해 안전장치를 파손했고
보험 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무고한 매형을 범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배신이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 동기 또한 극히 이기적입니다. 재판장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서진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방화치사죄, 횡령죄, 보험사기죄, 협박죄, 위조죄, 무고죄를 종합하여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또한 피고인 이민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며 도주가 아닌 피난으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은 피고인석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민호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하늘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고모는 어떻게 돼요? 22년. 오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도윤이도 다가왔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우리 아빠 도둑 아니에요? 그래, 도윤아.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아빠는 영웅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늦었어. 10년이나 늦었어.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언론이 가득했어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막내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분과 화해하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습니다. 막내딸에 대해선 더 이상 제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민호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서영이가 바랐던 대로 그날 모든 신문 일면에 우리 사진이 실렸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도망자에서 피해자로. 정의는 늦었지만 왔다. 2026년 봄.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새 공장이 들어섰어요. 정자떡방 신공장.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전국 유통을 책임질 거점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제품 런칭 행사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백화점 바이어, 지자체 관계자, 직원들, 시장 상인들. 할머니, 긴장돼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살이 된 하늘이는 이제 제 어깨까지 왔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성적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만든 기획안 완벽했어. 제가 외할머니 회사 일 도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우리 후계자야. 하늘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옆에서 도윤이가 큰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13살 도윤이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천식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서 이제는 학교 미술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도윤아, 내 그림 정말 멋지다. 액자 안에는 도윤이가 그린 떡 포장지 디자인이 있었어요. 전통 떡 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 내 엄마 이 그림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회사 디자인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허리 수술도 받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을 찾았고 집도 얻었어요.
장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제가 감사하죠. 장모님이 없었으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행사장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자떡방 F&B 대표 한정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10년 만에 진실을 찾았고 1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오늘 공개할 신제품은 제 큰딸을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커튼이 걷혔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어요. 서영 한입 세트. 포장 디자인은 도윤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전통, 떡 함께 웃는 가족의 모습. 이 제품은 제 큰딸 서영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다 세상을 떠났죠.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디자인은 서영의 아들 도윤이가 그렸습니다. 이리 와봐, 도윤아. 도윤이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할머니, 도윤아, 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도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나 그림 열심히 그렸어요. 엄마 자랑스럽게. 객석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회사도 열심히 도울게요. 누나랑 같이. 엄마가 못다한 일 우리가 할게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민호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서영의 남편 이민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끝까지 절 믿어줬습니다. 증거를 남겨줬고 그 증거가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영아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아이들 잘 키울게. 내가 꿈꿨던 회사, 우리가 만들어갈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하늘입니다. 고서영의 딸이고 한정자 대표님의 손녀입니다. 하늘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정의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의롭고 용감하게. 그리고 외할머니 회사를 엄마보다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대표님, 서영 한입 세트 반응이 뜨겁습니다. 홈쇼핑 방송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대형마트 3곳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낙골당으로 갔어요. 서영이가 잠든 곳. 서영아. 제가 서영이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널 제대로 믿게 됐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남긴 노트 10년이나 지나서 봤어.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썼더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서영아. 엄마가 민호도 믿고 하늘이 도윤이도 잘 키울게. 내 이름으로 만든 떡도 전국에 퍼뜨릴 거야. 하늘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기댔어요. 외할머니, 저희가 엄마 이름 빛나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하늘아. 도윤이도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그림 더 열심히 그릴게. 엄마 자랑스럽게. 그리고 외할머니 회사 로고도 다시 그릴게. 민호가 서영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늦게라도 진실 밝혀서 다행이야. 사랑해. 평생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영이가 보내는 인사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는데 은상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자야, 축하해. 고마워, 상구가.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상국이 웃었습니다. 서영이도 기뻐할 거야.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서영이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날 다 괜찮아질 거야. 서영이 필체,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서영아, 엄마가 이제 믿어. 너를, 그리고 민호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창밖을 봤습니다. 소래포구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새 공장이 있고 내일부터 서영 한입 세트가 전국으로 배송될 거예요. 홈쇼핑에서도 방송될 예정이고 대형마트에도 입점될 거예요. 서영이 이름이 전국에 퍼지는 겁니다. 도둑의 아내가 아니라 정의를 지킨 영웅으로.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한번 찾아오면 오해도, 미움도, 가난도 조금씩 자리를 내줍니다. 남는 건 서로를 믿는 사람들 뿐이더군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실,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 책상 위에 새로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믿는다는 말 하나가 10년을 바꿨다. 그게 가족이다. 메모지를 서영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서영아,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다 할게. 약속해. 밖에서 하늘이와 도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아이들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밥 먹어요. 지금 간다.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식탁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호와 하늘이와 도윤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얘들아. 외할머니가 더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수고했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영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오랜만에 따뜻하게,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서영이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